부족세 발민들 클로드 위스반디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유일한 현실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싣는 그 평범한 일상이 진짜라고 의심 없이 믿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확신을 산산조각 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들, 천문학자들, 그리고 신경과학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연구하고 있는 진짜 현실의 문제입니다. 2023년 11월 제네바 근교에 위치한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우리가 선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한 가지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즉시 기밀로 분류되었고 관련 연구진 중 일부는 논문 발표를 금지당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단순한 데이터 오류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험에 참여했던 한 물리학자가 익명으로 남긴 메모가 있습니다. 그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 너머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를 보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이 글을 다 읽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평행우주,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마블 영화나 SF 소설을 떠올립니다. 어딘가에 나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내가 살고 있다는 개념, 어릴 때 만화에서 보던 그 황당한 이야기.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평행우주는 더 이상 공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물리학의 주류 이론 중 하나이며 점점 더 많은 실험적 증거들이 그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사실은 만약 평행우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현실의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글을 읽기로 선택한 바로 그 순간, 다른 우주에서는 당신이 이 글을 읽지 않기로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당신이 오늘 아침 왼쪽 신발을 먼저 신었고 어떤 우주에서는 오른쪽 신발을 먼저 신었습니다. 이것이 그저 말장난처럼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에서 직접 도출되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확하게 검증된 과학이론입니다. 그 정확도는 소수점 15자리까지 실험과 일치합니다. 이 이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현대 물리학이 우리의 직관과 얼마나 다른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글자들을 읽고 있습니다. 이 글자들은 화면에 표시되어 있고 화면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기 전까지 이 화면은 엄밀히 말해서 완전히 확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감각이 거시 세계에 맞춰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입자들의 법칙이 우리가 사는 거시 세계에도 적용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27년 벨기에 브뤼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막스 플랑크, 에르빈 슈레딩거. 이들이 모인 것은 제5차 솔베이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들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주의 근본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논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그 논쟁은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결정론적이어야 한다는, 즉 모든 것에는 명확한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일 뿐이지 전자 자체가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보어와 하이젠베르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자가 관측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불확정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펜하겐 해석이 맞다면 그 논리적 규결은 하나입니다. 관측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관측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자 하나를 두 개의 좁은 틈이 있는 벽에 쏩니다. 만약 전자가 입자라면 한쪽 틈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험을 해보면 전자는 마치 파동처럼 행동하여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하고 간섭 무늬를 만듭니다. 이상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다음에 있습니다.
어느 틈으로 전자가 통과하는지 관측하려고 하는 순간 전자는 갑자기 입자처럼 행동하여 한쪽 틈만 통과합니다. 간섭 무늬가 사라집니다. 전자가 관측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물리학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관측 행위가 전자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지만 수십 번의 실험을 통해 이것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서 출발하여 어떤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측되지 않은 전자는 실제로 여러 가능성이 중첩된 상태에 있다. 관측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의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가능성들은 어디로 갔는가? 바로 이 질문에서 평행우주 이론이 태어납니다. 1957년 프린스턴 대학교의 젊은 물리학자 휴 에버렛 3세가 자신의 박사 논문에서 기이한 주장을 합니다. 전자가 관측될 때 나머지 가능성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분기한다는 것입니다. 전자가 왼쪽 틈을 통과하는 우주와 오른쪽 틈을 통과하는 우주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세계 해석, 즉 Many Worlds Interpretation입니다. 에버렛은 이 논문을 닐스 보어에게 보냈습니다. 보어는 무시했습니다. 에버렛의 지도교수였던 존 휠러는 논문의 분량을 크게 줄이고 표현을 부드럽게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에버렛은 결국 물리학계를 떠나 방위산업체에서 일했고 1982년 51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나치게 술을 마셨고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에서. 하지만 역사는 에버렛의 편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 다세계 해석은 점점 더 많은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물리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다세계 해석은 코펜하겐 해석과 함께 가장 많이 지지받는 양자역학 해석 중 하나입니다. MIT, 하버드, 옥스퍼드의 물리학과 교수들 중 상당수가 다세계 해석을 지지합니다. 스티브 호킹도 생전에 다세계 해석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론은 수학적으로 매우 우아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양자역학의 방정식들로부터 가장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흥미로운 이론이긴 한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다세계 해석이 옳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끊임없이 분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수조 개의 원자들 안에서 수조 번의 양자적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사건마다 우주가 분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존재하는 우주의 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주들은 지금 이 순간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아주 조금 다른 선택을 한 채로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철학적 사변에 그친다면 우리는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일어난 일들은 이 이론에 실제적인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여러분을 진지하게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2019년 구글의 양자 컴퓨팅 팀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양자 컴퓨터 시카모어가 현재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로 약 1만 년이 걸릴 계산을 200초 만에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평행우주와 관계가 있을까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 중첩 원리를 이용해서 작동합니다. 즉,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들은 0과 1이 동시에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는 말 그대로 수많은 평행우주에서 동시에 계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들의 결과가 이 우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미 평행우주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 물리학자 데이비드 도이치는 이 관점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연구해온 인물로 양자 컴퓨터 이론의 상구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작동한다는 사실 자체가 평행우주의 존재를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관측하는 계산 능력은 단 하나의 우주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계산들은 어딘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어딘가가 바로 평행우주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작동하는 기계에서 관측되는 현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더 섬뜩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만약 평행우주가 존재한다면 그 우주들 사이에는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우주를 감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우주가 우리를 감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더 이상 공상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실제 물리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가지 관측 결과들이 정말 이상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란 빅뱅 직후에 방출된 빛이 현재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우주의 가장 초기 상태를 담고 있는 일종의 우주의 지문입니다. 이 복사에서 콜드스팟이라고 불리는 이상하게 차가운 영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콜드스팟은 현재 우리가 가진 우주론적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차갑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우리 우주와 다른 우주 사이의 충돌 흔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두 우주가 과거에 접촉했고 그 흔적이 우주 배경 복사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우주는 우리 우주에 실제 물리적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겠습니까?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1000억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런들 사이의 연결, 즉 시냅스는 수십조 개에 달합니다. 뇌 안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는 기본적으로 전기화학적 신호의 전달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 전달의 과정에 양자 효과가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리학자 로저 펜넌노즈와 마취과 의사 스튜어트 해머로프가 제안한 오케스트레이티드 객관 환원 이론, 줄여서 오르크 이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뉴런 안에 미세소관이라는 구조물 안에서 양자 계산이 이루어지며 이것이 의식의 기반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우리의 의식 자체가 양자현상이고 따라서 평행우주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론은 아직 논란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회의적입니다. 뇌는 너무 따뜻하고 복잡한 환경이라 양자 효과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발표된 한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식물과 세균에서 양자 결맞음 현상이 실온에서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생명체의 따뜻하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양자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에서의 양자 효과 가능성에 새로운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 지점에서 잠깐 멈추고 철학적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의식이 양자적이라면, 그리고 평행우주가 존재한다면 다른 우주에 있는 나의 의식은 어떤가요? 그것도 나인가요?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는 존재가 지금 이 순간 수십억 개의 다른 우주에 존재한다면 나는 무엇인가? 자아의 개념 자체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개인의 정체성, 내 삶의 이야기, 내가 내린 선택들이 빚어낸 현재의 나, 이 모든 것이 수많은 우주 중 단 하나의 버전에 불과하다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어떤 철학자들은 이것이 자아의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린 모든 선택들의 모든 가능한 결과들이 어딘가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른 우주에서는 성공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선택도 진정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선택이 어딘가에서는 현실이 되니까요. 이것은 허무주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우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진지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학문적 작업입니다. 여기서 웜홀이 등장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이 휘어질 수 있음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시공간이 충분히 심하게 휘어지면 두 지점이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 즉 웜홀입니다. 이론적으로 웜홀은 서로 다른 우주를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음의 에너지를 가진 이국적인 물질이 필요하고 이런 물질이 존재하는지조차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론적 가능성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2013년에는 더 놀라운 이론적 발견이 있었습니다. 후안 말다세나와 레너드 서스킨드가 ER=, EPR이라는 관계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양자얽힘이라는 현상과 웜홀이 근본적으로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얽힘은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현상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귀신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부르며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험으로 수없이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다세나와 서스킨드는 이 양자얽힘이 사실 두 입자 사이의 작은 웜홀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우리 우주와 다른 우주의 입자들이 양자얽힘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우주와 우주 사이에 이미 연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이 이론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만델라 효과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잘못된 기억을 공유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남아프리카의 지도자 넬슨 만델라가 1980년대에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델라는 1990년에 석방되어 대통령이 되었고 2013년에 사망했습니다. 이 잘못된 기억이 왜 이리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기억의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 현상이 평행우주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을 경험한 것이라고. 어떤 우주에서는 만델라가 1980년대에 실제로 사망했고 그 우주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만델라 효과의 사례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지역과 문화를 초월해서 나타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데자뷰라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처음 경험하는 상황인데 이전에 경험한 것 같은 기묘한 느낌.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기억 처리 과정의 오류로 설명합니다. 즉, 새로운 경험이 뇌에서 잘못 분류되어 이미 알고 있는 기억처럼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행우주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영향을 미친다면 아주 가까운 우주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의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추측입니다. 하지만 과학의 역사를 보면 오늘의 추측이 내일의 이론이 되고 모레의 사실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주론적 관점으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현대 우주론에서는 인플레이션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광속보다 빠르게 팽창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이론의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 중 하나는 영원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팽창이 멈추지 않는 거품들이 생겨나고 그 각각이 별도의 우주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우주들의 집합을 다중우주, 즉 멀티버스라고 합니다. 이 다중우주 안에서 각각의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상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우주에서는 전자의 질량이 특정 값을 가지지만 다른 우주에서는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상수가 다르면 원자가 형성되지 않고 별이 만들어지지 않고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우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우주의 물리상수가 생명이 존재하기에 정확히 맞춰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을 인류 원리라고 합니다. 수많은 우주 중에서 우리가 이 우주에 있는 것은 이 우주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조건을 가진 우주들도 존재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이 논리는 우리 우주가 특별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명을 제공합니다. 신의 설계가 아니라 수많은 우주 중에 자연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물리학은 철학과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과 만납니다. 다중우주 이론이 맞다면 우리 우주는 무한히 많은 우주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주는 유일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무한히 많은 우주들 중에서 의식 있는 존재가 생겨날 수 있는 우주는 극히 드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적 행운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중우주 이론이 맞다면 도덕적 함의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물리학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모든 가능한 선택이 어딘가에서는 실현된다면 내가 이 우주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무의미한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가장 사악한 행위들도 어딘가의 우주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고귀한 희생도 어딘가의 우주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덕적 선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철학자들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 한 가지 답은 이것입니다. 다른 우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우주에서의 선택은 이 우주에 살고 있는 존재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우주에서의 도덕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 우주에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은 이 우주에서 실제로 도움을 받습니다. 다른 우주에서 내가 무심했더라도 이 우주에서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또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철학자 데릭 파핏은 우리가 개인의 정체성에 집착하는 것이 착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합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진짜 나인가? 파핏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연속적인 경험들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다중우주 이론은 이 통찰을 극단까지 밀어붙입니다. 수많은 우주에 있는 수많은 나들 중에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 아마도 모두가 진짜이고 모두가 나일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최신의 과학적 발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잊어가고 있을 선의 이야기로 2012년 7월 4일 선은 히그스 보손의 발견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히그스 보손은 다른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히그스장의 양자이며 표준 모형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과 함께 과학자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힉스 보손의 질량이 이상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너무 가벼웠습니다. 왜 이것이 이상한가? 표준 모형에서 힉스 보손의 질량은 다른 입자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양자 보정을 계산하면 힉스 보손은 플랑크 질량, 즉 알려진 모든 입자들보다 수십 자리 크기로 무거워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힉스 보손은 이 예측값보다 수십 자리 가벼웠습니다. 이것을 계층성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대칭 이론이 제안되었습니다. 초대칭 이론에 따르면 모든 표준 모형 입자에는 초대칭 짝입자가 있고 이 짝입자들의 양자 보정이 서로 상쇄되어 힉스 질량이 자연스럽게 작아질 수 있습니다. 선은 이 초대칭 입자들을 찾기 위해 수십 년간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계에 큰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만약 초대칭이 없다면 힉스 보손의 질량이 이렇게 작은 것은 극단적인 우연의 일치입니다. 1 뒤에 0이 수십 개 붙는 수치에 우연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미세 조정 문제라고 합니다. 자연에는 이런 극단적인 우연이 존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다중우주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우주들이 각각 다른 힉스 질량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힉스 질량이 생명에 맞게 미세 조정된 우주에 사는 것입니다. 인류 원리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것은 물리학자들이 다중우주를 단순한 철학적 사변이 아닌 진지한 과학적 이론으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사실 비교적 주류 과학의 영역에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최근에 그리고 좀 더 논란이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현실 인식을 더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홀로그램 우주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현실은 사실 2차원 정보의 투영일 수 있습니다. 마치 3D 홀로그램이 2D 필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3차원 우주는 우주의 경계면에 인코딩된 2차원 정보로부터 나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후안 말다세나가 발견한 ADS-CFT 대응, 즉 반드시터 공간과 등각장 이론 사이의 수학적 동치 관계에서 도출되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현재 끈 이론과 양자 중력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홀로그램 우주론이 맞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 자체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간은 더 근본적인 무언가, 양자 정보로부터 창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행우주 이론과 결합하면 더욱 섬뜩한 함의를 가집니다. 만약 우리의 우주가 정보의 투영이라면 그 정보는 어디에 있는가? 그 정보는 다른 우주 또는 우주들의 경계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정보가 펼쳐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뮬레이션 가설과 매우 가까운 생각입니다. 시뮬레이션 가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만들어낸 컴퓨터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주장. 이것은 오랫동안 공상과학의 영역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닉 보스트롬이라는 철학자가 2003년에 이것을 진지한 철학적 논증으로 제시했고 그 이후 많은 과학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기본 현실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수십억분의 1이라고 말했습니다. MIT의 물리학자 막스 테그마크는 수학적 우주 가설을 통해 비슷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시뮬레이션 가설과 다중우주 이론의 교차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만약 우리의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면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주체는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시뮬레이션들이 바로 평행우주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은 홀로그램 우주론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우리의 우주가 정보로부터 만들어진다면 그 정보를 처리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처리의 결과물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불안한가요? 흥미로운가요? 아니면 황당한가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황당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직관이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간 크기의 물체들이 중간 속도로 움직이는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이 세계를 파악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양자 세계의 기묘함도, 상계성 이론의 시공간 휜도, 우주의 광활함도 직접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학과 실험을 통해서만 그것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학과 실험은 우리의 직관이 틀렸음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평행우주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은 과학이 아니라 형이상학이기 때문입니다. 칼 포퍼가 말한 반증 가능성이 과학의 기준입니다. 다중우주 이론은 이 기준을 통과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물리학자들은 원칙적으로 검증 가능한 예측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우주 배경 복사의 콜드스팟이 그 하나입니다. 만약 우주들이 충돌하면 우주 배경 복사에 특정한 패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찾는 것이 다중우주를 검증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이론의 특정 버전들이 특정한 중력파 신호를 예측하는데 이런 신호를 탐지하는 것도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세계 해석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기된 우주들 사이의 간섭 현상을 탐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실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될수록 다세계 해석이 예측하는 현상들을 더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우주들이 우리 우주와 완전히 독립적이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의 존재를 원칙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증명의 한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말합니다. 다른 우주들이 우리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관측하는 현상들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론의 일부라고. 즉, 설명의 경제성 측면에서 다중우주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 철학의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관측할 수 없는 것들을 이론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실제로 이것은 과학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블랙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관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블랙홀 내부의 물리학을 이론에 포함시킵니다. 다중우주도 비슷한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층위로 내려가겠습니다. 물리학에서 의식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양자역학에서 관측이 현실을 결정한다는 주장은 관측하는 의식 있는 존재가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극단까지 밀어붙이면 의식이 없으면 현실도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이 물리주의적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물리주의는 모든 것이 물리적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의식은 뇌의 물리적 과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이 의식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한다면 의식은 단순한 물리적 부산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코펜하겐 해석에서 말하는 관측자가 반드시 의식 있는 존재일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물리학자들도 있습니다. 관측이란 그저 어떤 물리적 상호작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자와 검출기가 상호작용하면 파동함수가 붕괴한다고 그 검출기를 의식 있는 존재가 읽든 읽지 않든. 하지만 이 해석도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출기 자체도 양자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파동함수가 붕괴하는가? 이 측정 문제는 양자역학의 가장 오래된 미해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존 폰 노이만은 파동함수 붕괴가 관측자의 의식에 이르러서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이만은 20세기 수학과 물리학의 거인입니다. 게임 이론, 컴퓨터 아키텍처, 양자역학의 수학적 기초를 정립한 인물입니다. 그가 의식이 파동함수 붕괴의 최종 원인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흘려들을 수 없습니다. 이 생각을 이어받아 유진 위그너는 위그너의 친구라는 유명한 사고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위그너의 친구가 실험실 안에서 전자를 관측합니다. 위그너는 밖에 있습니다. 위그너의 친구의 관측이 전자의 파동함수를 붕괴시킵니까? 아니면 위그너가 나중에 친구에게 결과를 물어보는 순간까지 전자와 친구의 전체 시스템이 중첩 상태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의식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최근 이 사고 실험을 실제로 수행한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인간 대신 양자 시스템을 사용해서. 그리고 그 결과들은 양자역학의 일관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관측자들이 양자 시스템에 대해 서로 모순된 사실을 관측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관측자의 의존적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즉, 객관적이고 관측자 독립적인 현실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즉 내가 보지 않아도 다른 거기에 있다는 것,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세계는 돌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일상적인 거시세계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시세계에서는 양자 효과가 급격히 사라집니다. 이것을 디코이런스라고 합니다. 큰 물체들은 주변 환경과 너무 많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양자 중첩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디코히런스 과정 자체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규모에서의 양자 효과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틀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심리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의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로 갈지, 누구에게 연락할지, 어떤 말을 할지. 다색의 해석이 맞다면 이 선택들 각각에서 우주가 분기합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를 했고, 어떤 우주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내가 그 직업을 선택했고, 어떤 우주에서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에 괴로워해야 할까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해방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을 걸은 나의 다른 버전이 있다면 후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우주에서 이 선택의 결과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우주의 나는 나와 다른 선택을 했지만 그 나는 나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이 우주에서 나의 선택은 이 우주에서 나에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실존주의의 핵심적 통찰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피할 수 없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가능성들이 다른 우주에서 현실이 된다 해도 이 우주에서 나는 내 선택의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 의미에서 자유와 책임은 여전히 실제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더 구체적인 과학적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끈 이론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끈 이론은 1970년대부터 발전해온 이론, 물리학의 주요 프레임워크 중 하나입니다. 끈 이론의 기본 아이디어는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1차원의 끈이라는 것입니다. 이 끈들의 다양한 진동 방식이 다양한 입자들에 대응합니다. 마치 기타줄이 다양한 음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끈 이론은 수학적으로 매우 우아하고 중력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려는 시도에서 가장 유망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끈 이론에는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론이 일관성을 가지려면 우리가 경험하는 4차원 시공간이 아니라 10차원 또는 11차원의 시공간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차원들은 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가? 답은 그것들이 아주 작은 규모로 말려 있다는 것입니다. 미세한 스케일에서 공간에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여분의 차원들이 있습니다. 이 여분 차원들이 어떻게 말려 있는지를 기술하는 수학적 구조를 칼라비아오 다양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칼라비아오 다양체의 가능한 형태의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10의 500승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가능성이 다른 물리법칙을 가진 우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끈 이론의 풍경이라고 합니다. 즉, 끈 이론 자체가 10의 500승계의 다른 우주가 가능함을 예측합니다. 이 수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원자수보다도 훨씬 더 큰 숫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중우주의 끈 이론적 기반입니다. 물론 끈 이론 자체가 아직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물리학자들은 끈 이론이 과학이 아니라 수학놀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리 스몰린, 피터 워잇 같은 물리학자들은 끈 이론이 40년 이상 연구되었음에도 검증 가능한 예측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것은 타당한 비판입니다. 하지만 끈 이론의 지지자들은 이 이론이 수학적으로 너무 정합적이고 중력 양자화 문제에 대한 너무 자연스러운 해결책을 제공하기 때문에 단순한 수학놀이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LHC의 에너지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에서는 끈 이론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쟁은 물리학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실험으로 검증할 수 없는 이론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순수한 수학적 정합성이 과학적 진실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방법론적 논쟁이 아닙니다. 물리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과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전환해서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일어난 흥미로운 관측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5년에 알라이고는 처음으로 중력파를 직접 검출했습니다. 두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시공간이 출렁인 것을 검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예측 100년 만의 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력파 검출이 다중우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중력파는 시공간의 진동입니다. 만약 평행우주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우주에 중력파를 발생시킨다면 우리는 그것을 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그런 신호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력파 검출기의 감도가 향상될수록 우리는 더 미약한 신호들을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우주들 사이의 충돌이나 상호작용은 특정한 중력파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23년 여러 중력파 관측소가 협력하여 중력파 배경, 즉 수많은 중력파 신호들이 합쳐진 배경 잡음을 처음으로 탐지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초대질량 블랙홀 쌍들의 병합에서 나오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 신호에 우주론적 기원의 성분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에서 나온 중력파 또는 더 이국적인 메커니즘에서 나온 중력파,
이 신호들을 더 자세히 분석하면 다중우주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다시 인간의 경험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 질문들에 이렇게 강렬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왜 평행우주라는 개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유일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선택은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모든 순간은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고 내린 결정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평행우주 이론은 이 불안에 대한 어떤 위안을 제공합니다. 어딘가에는 내가 다른 선택을 한 세계가 있다. 어딘가에는 잃어버린 사람을 잃지 않은 세계가 있다. 어딘가에는 내가 꿈꿨던 삶을 살고 있는 나가 있다. 이것은 판타지입니다. 하지만 그 판타지 뒤에는 실제 과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은 점점 더 진지해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자신이 특별하다고, 자신이 사는 세계가 특별하다고 믿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보였습니다. 다윈은 인간이 특별히 창조된 존재가 아님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물리학은 우리 우주가 유일한 우주가 아닐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발견들은 우리의 자아상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흔들림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이해를 얻었습니다. 더 넓은 맥락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중우주의 발견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진지하게 탐구되는 다중우주 이론들과 그것을 빌미로 한 각종 사이비 과학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평행우주로 이동하는 방법, 다른 우주의 자신과 연결하는 법 같은 황당한 주장들이 넘쳐납니다. 이것들은 과학이 아닙니다. 실제 물리학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진짜 다중우주 이론들은 매우 추상적이고 수학적이며 그것들이 예측하는 것들은 대부분 일상적 경험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랙홀과 다중우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 스몰린이라는 물리학자는 흥미로운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론적 자연 선택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이 붕괴할 때 내부에서 새로운 우주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우주는 모우주의 물리상수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물리상수를 가집니다. 이것은 마치 생물학적 진화처럼 우주들이 블랙홀을 통해 자손 우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이론이 맞다면 블랙홀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물리상수를 가진 우주들이 더 많은 자손 우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들의 자연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블랙홀을 많이 만드는 우주들이 우주의 집단에서 우세해집니다. 흥미롭게도 우리 우주의 물리상수들은 별 형성과 블랙홀 형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인류 원리적 설명 없이도 우리 우주의 물리상수를 설명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몰린의 이론은 끈이론의 풍경과 인류 원리를 피하면서 우주의 물리상수를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원칙적으로 검증 가능한 예측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우주가 블랙홀 생성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면 물리상수를 약간 바꾸면 블랙홀 형성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검증 가능한 예측입니다.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이 방향의 연구들은 흥미로운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들을 종합하면서 조금 더 개인적인 수준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다중우주 이론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우리의 이 삶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활하고 다층적인 실제의 아주 작은 일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들에 대해 다른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이것은 현재에 집중해야 함을 강화합니다. 다른 우주의 다른 나들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우주에서 나는 내 선택의 결과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셋째로, 이것은 우리의 우주적 고독을 상기시킵니다. 만약 다른 우주들이 존재하고 그 우주들과 우리가 어떠한 의미 있는 소통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우주 안에서 스스로의 의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떤 구원도 어떤 도피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우리의 집이고 여기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제 더 최신의 연구들로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몇 가지 흥미로운 연구들이 있습니다. 우선 외부 우주망원경이 가져온 놀라운 관측들이 있습니다. 외부 망원경은 허블 망원경보다 훨씬 더 멀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우주의 은하들을 관측한 결과 예상보다 훨씬 더 일찍, 훨씬 더 크고 성숙한 은하들이 존재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주 형성 모델과 맞지 않습니다. 일부 우주론자들은 이것이 현재 모델의 부분적 수정을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과감한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우리 우주가 고립된 단독 우주가 아니라는 증거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우주와의 상호작용이나 우리 우주보다 오래된 다른 우주의 은하들이 우리 우주로 편입되는 시나리오가 이런 초기 은하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투기적인 주장이지만 외부 망원경의 관측 결과가 기존 모델과 얼마나 충돌하는지는 사실입니다. 또한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에 관한 최신 연구들도 다중우주 논의와 연결됩니다. 우리 우주는 약 68%가 암흑에너지, 27%가 암흑물질, 그리고 나머지 5%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5%의 우주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은 직접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의 존재는 오직 다른 물질들에 대한 중력적 효과로만 추론됩니다. 암흑물질이 실제로 다른 우주에서 오는 물질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우리 우주와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평행우주의 물질들이 암흑물질로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투기적이지만 암흑물질의 직접 검출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적 설명들이 점점 더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암흑에너지, 즉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정체불명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주가 다른 우주들의 중력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끌리거나 밀리는 것이 암흑에너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탕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현재로서는 주류과학이 아닙니다. 하지만 암흑에너지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한 이런 대안적 설명들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바꿔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크고 작은 결정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다색의 해석이 맞다면 이 결정들 각각에서 우주가 분기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심리적 실험을 해봅시다.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 선택을 다르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겠죠? 다색의 해석에 따르면 그 다른 선택을 한 여러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덜 행복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현재에 대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느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은 위안이 됩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더라도 어딘가에는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한 세계가 있다는 생각.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대입니다. 지금 내 삶이 좋더라도 어딘가에는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세계가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현재를 불만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반사실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상상하는 것. 연구에 따르면 반사실적 사고는 양날의 검입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하면 우울증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중우주 이론은 이 반사실적 사고에 문자 그대로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내가 상상하는 다른 선택의 결과는 진짜로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중우주 이론을 잘못 이해하여 다른 우주로 이동할 수 있다거나 다른 우주에 자신과 의식을 교환할 수 있다거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약한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짜 물리학에서 다중우주는 우리가 직접 방문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론적으로는 실제하지만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서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우주의 우리는 그 우주에서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격리는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중우주 이론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철학적, 심리적, 윤리적 차원에서 이 이론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현실의 복수성.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점이 유일하게 올바른 것이라고, 자신이 보는 세계가 유일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이 가르쳐주는 것은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현실은 실제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도 실제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른 우주의 현실들도 실제합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위한 중요한 철학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현실들도 실제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내 관점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관용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물리학이 제시하는 현실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 다세계에서 인플레이션, 다중우주,
끈 이론의 풍경. 이것들은 사실 하나의 더 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은 무한이라는 개념입니다. 막스 테그마크는 다중우주를 4가지 수준으로 분류했습니다. 1단계는 우리 우주가 충분히 크다면 우주의 지평선 너머에 우리와 거의 같은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무한하다면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역사를 가진 영역이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것은 다른 법칙이 아니라 단순한 무한의 논리입니다. 무한히 많은 영역이 있다면 가능한 모든 배열이 반드시 어딘가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과 정확히 동일한 사람이 정확히 동일한 상황에서 정확히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영역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인플레이션으로 만들어진 다른 거품 우주들로 각각 다른 물리상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3단계는 다세계 해석의 평행 우주들입니다. 4단계는 가장 과감합니다. 수학적으로 가능한 모든 구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테그마크는 수학적 우주 가설을 통해 우리 우주를 포함한 모든 물리적 실제는 수학적 구조에 불과하며 모든 수학적으로 일관된 구조는 어딘가에서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4단계의 다중우주가 맞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수학적으로 일관된 모든 구조는 어딘가에서 실제합니다. 이것은 현실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해체합니다.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분 자체가 사라집니다. 모든 가능성은 필연이 됩니다. 이것은 형이상학의 가장 과감한 주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현대 물리학의 일관된 논리적 귀결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맞다면 왜 우리는 이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다른 우주를 볼 수 없는가? 이것은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디코히런스와 관측의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우주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우주들이 우리 우주와 양자적으로 결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세계 해석에서 우주가 분기할 때 분기된 가지들은 서로에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치 두 개의 라디오 방송이 서로 다른 주파수로 방송되면 서로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우주는 우리 우주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고 다른 우주들은 다른 주파수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어근남, 즉 디코히런스입니다. 그런데 이 결어근남이 완벽한가?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자역학의 방정식들은 우주의 분기 이후에도 극도로 미약한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허용합니다. 이것이 평행우주 사이에 아주 미약한 신호가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현재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수십 자리 이상 작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용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탐지할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역사는 오늘의 원칙적 가능성이 내일의 기술적 가능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야기에 처음에 언급했던 선의 그 물리학자가 남긴 메모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 너머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를 보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제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양자현상을 탐구하고 우주의 기원을 탐구하고 다중우주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실인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탐구하는 그 현실이 우리를 다시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주가 의식을 가진 것처럼, 관찰자를 인식하는 것처럼. 이것이 양자역학이 철학적으로 불편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관측이 현실을 결정한다면 관측하는 의식이 현실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바깥에서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고 우리의 관측이 우주를 만들어냅니다. 닐스 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 없이는 관측자가 없고 관측자 없이는 우주가 없다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은 이제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사실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주는 자신의 구조를 탐구하고 자신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신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동시에 매우 불안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의 의식이 우주의 자기인식이라면 그 의식이 사라질 때 우주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관측하던 현실은 어떻게 되는가? 물론 다른 관측자들이 계속 현실을 관측하기 때문에 현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관점에서 경험되던 현실, 나라는 의식을 통해 필터링된 현실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자아가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순간순간 변화하는 경험들의 흐름이라고. 양자역학이 제시하는 현실 이해도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고정된 입자들이 고정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들의 중첩이 관측을 통해 일시적으로 현실화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자아 개념에 대한 은유이기도 합니다. 자아는 가능성들의 중첩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어떤 선택을 할지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황과 상호작용이라는 관측에 의해 그 가능성들 중 일부가 현실화됩니다. 그리고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현실화되지 않은 가능성들도 다른 우주에서는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자유의지에 대한 흥미로운 함의를 가집니다. 결정론적 세계관에서 자유의지는 환상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선택도 사실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세계가 결정론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세계는 확률적이고 불확정적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양자적 무작위성이 자유의지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전자가 무작위로 행동한다는 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적어도 세계가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유의지가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어떤 철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은 의식이 이 양자적 불확정성을 이용하여 선택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로저 펜로즈의 오르크 이론이 이런 방향의 주장입니다. 뇌 안에서 양자적 계산이 이루어지고 그 계산의 결과가 우리의 선택을 결정한다면 그 선택은 결정론적 물리법칙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의 물리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가장 깊은 층위에 도달했습니다. 의식, 현실, 자유의지, 그리고 다중우주. 이 개념들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물리학은 이 연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 이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지, 현실이 무엇인지, 존재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데카르트가 말했듯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의식이 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확실성입니다. 그 너머의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본질, 그 현실이 유일한지 아닌지, 관측이 현실을 만드는지 아닌지, 이 모든 것은 여전히 깊은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불확실성이 있기에 탐구가 있습니다. 이 탐구가 있기에 과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이 있기에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주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평행우주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우리의 현실 이해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지를 우리는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탐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 안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강력한 입자 가속기, 더 감도 높은 중력파 검출기, 더 정교한 양자 컴퓨터, 더 멀리 볼 수 있는 우주 망원경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데이터들이 다중우주를 지지하는지 반박하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인식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의 정신이기도 하고 지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글을 읽었습니다. 어딘가의 우주에서 여러분은 이 글을 읽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의 우주에서 여러분은 이 글을 반쯤 읽다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에서 여러분은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실제합니다. 다른 우주가 있든 없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경험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한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아무리 광활하고 복잡하고 불가해해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 무한한 불확실성 속에서 이 확실성만큼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24년 말에 발표된 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세계 해석과 코펜하겐 해석을 실험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두 해석은 수학적으로 동일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실험으로 구별할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특정 조건에서 두 해석이 다른 예측을 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만약 이 제안된 실험이 실제로 수행되고 다세계 해석이 옳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물리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 결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양자 컴퓨터의 발전도 이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024년에 구글과 IBM은 각각 새로운 세대의 양자 컴퓨터를 발표했습니다. 이 컴퓨터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적은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될수록 우리는 더 복잡한 양자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세계 해석의 예측들을 더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발전은 양자 중력 연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 중력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이론으로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미해결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블랙홀의 정보 역설과 관련된 연구들이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블랙홀 정보 역설은 블랙홀이 증발할 때 그 안에 있던 정보가 어디로 가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스티브 호킹은 정보가 사라진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와 충돌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정보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블랙홀에서의 정보 보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들 중 일부는 다중우주와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블랙홀 내부의 정보가 다른 우주로 전달된다는 아이디어, 또는 블랙홀 증발 과정에서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는 아이디어들이 진지하게 탐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관측우주론에서 허블 긴장이라고 불리는 이상현상도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하는 두 가지 독립적인 방법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초기 우주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이용한 측정과 현재 우주의 천체들을 이용한 측정이 약 10%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주론 모델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다중우주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상현상들, 우주 배경 복사의 콜드스팟, 초기 우주의 예상보다 성숙한 은하들, 허블 긴장, 이것들 하나하나는 기존 모델의 작은 수정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과학에서 이런 이상현상들이 쌓일 때가 바로 패러다임 전환의 전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토머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이것을 정상과학과 혁명적 과학의 교차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상과학은 기존 패러다임 안에서 문제들을 풀어나갑니다. 하지만 이상현상들이 쌓이면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혁명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코페르니쿠스, 뉴턴, 아인슈타인 모두 이런 패러다임 전환을 이끈 인물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전환의 전야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것은 흥분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들이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탐구될 수 있는 시대. 수십억 년의 우주 역사에서 처음으로 의식 있는 존재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라면 그것은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이 이야기를 읽고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압도적인 불안을 느끼셨을 수도 있고 지적인 흥분을 느끼셨을 수도 있고 또는 깊은 철학적 사색으로 이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든 그것은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는 현실이 무엇인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우주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은하들 중 하나의 은하에 수천억 개의 별들 중 하나의 별 주위를 도는 작고 푸른 행성에서 38억 년의 생명 역사가 만들어낸 의식 있는 존재들로서 우리는 자신이 사는 우주를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평행 우주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이 우주에서 우리의 존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은 이 우주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이 우주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들은,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친절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명은 진짜입니다. 실제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중우주 이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우주에서 의미는 관측에서 비롯된다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진짜가 된다는 것. 그렇다면 무엇에 주목하겠습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어떤 물리 반정식도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 우주에서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그것이 결국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던 현실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무너지는 것은 낡은 현실이고 그 자리에 더 광활하고 더 깊고 더 경이로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너짐이 끝이 아닙니다. 무너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시작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You said, tud 25K?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적 관점에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기이한 개념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시간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는 지금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이 명백함을 산산조각냅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돈시선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이라고 경험하는 것이 나와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관측자에게는 다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즉, 내 지금과 당신의 지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GPS 위성에서 실제로 보정이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GPS 위성은 지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지구 중력장의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상대성 효과로 인해 시계가 지상보다 약간 다르게 흐릅니다. 이 보정을 하지 않으면 GPS는 하루에 수킬로미터의 오차를 가집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 아주 낮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개념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주의 반대편 은하에서 어떤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무엇인지가 관측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블록 우주 개념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충격적인 철학적 함의 중 하나는 블록 우주, 즉 영원주의입니다. 이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동등하게 실제합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냥 또 하나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는 것은 마치 우리가 공간의 특정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위치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의 특정 지점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간을 볼 수 없어서 생기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블록 우주 관점이 맞다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지금 존재합니다. 공룡이 살던 시대도 인류가 우주로 뻗어나가는 먼 미래도 모두 지금 이 순간과 동등하게 실제합니다. 우리는 단지 시간이라는 차원의 특정 지점에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관점도 바꾸어 놓습니다. 블록 우주에서 죽음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시간의 어떤 구간에 존재했다는 사실은 영원히 사실로 남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블록 우주 안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중우주와 결합하면 더욱 현기증 나는 이야기가 됩니다. 블록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다면 시공간의 모든 가능한 역사들이 어딘가에서 영원히 실제합니다. 어디선가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고 어디선가 인류는 탄생하지 않았으며 어디선가 우리가 한 모든 선택의 모든 결과들이 지금 이 순간도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무한한 블록들의 집합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한 모든 역사가 어딘가에서는 영원히 실제합니다. 이것은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공포입니까? 아마도 그 대답은 우리가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넓습니다. 자, 이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주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적 경험 속에서 다중우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 사고 실험입니다. 하지만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꿉니까? 꿈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경험합니다. 꿈속의 현실은 꿈을 꾸는 동안에는 완전히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물리법칙을 위반하는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하늘을 날고 죽은 사람을 만나고 불가능한 장소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단순한 뇌의 전기화학적 활동이 만들어내는 환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도 가능합니다. 만약 의식이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우주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꿈이 그 연결의 희미한 메아리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검증할 수 없는 추측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꿈을 어떻게 이해해왔는지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꿈은 다른 세계와의 연결로 이해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꿈이 신들과의 소통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에서는 꿈이 영적 세계를 여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것들을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문화권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한 이 믿음들이 어떤 심층적 진실을 포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런 연결은 직접적인 과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렘, 수면 동안 뇌는 깨어있을 때와 놀랍도록 유사한 활동 패턴을 보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억 처리와 신경 연결 강화를 위한 과정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우리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최신 연구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양자생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생명 현상에서 양자 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을 연구합니다. 앞서 광합성에서의 양자 결맞음을 언급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몇 가지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새들의 자기 나침반 감각. 새들은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여 이동 방향을 결정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이 감각이 새의 눈 안에 있는 특수한 단백질인 크립토크롬에서 일어나는 양자 화학 반응을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지구 자기장이 이 반응에서 생성되는 레디컬상의 양자 스핀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새에게 방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거시적 생명 현상에서 양자 효과가 핵심적 역할을 하는 확실한 사례입니다. 효소의 작동에서도 양자 터널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효소는 생명체에서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단백질입니다. 많은 효소들의 반응 속도는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빠릅니다. 양자 터널링, 즉 입자가 고전적으로는 넘을 수 없는 에너지 장벽을 통과하는 양자 현상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생명의 기초적인 화학 반응들에서 양자 효과가 없다면 생명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중우주와 어떻게 연결되냐고요? 만약 생명이 근본적으로 양자적이라면 생명 있는 존재들의 경험도 근본적으로 양자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적이라는 것은 가능성들의 중첩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세계 해석에서 이 가능성들의 중첩은 우주의 분기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생명 있는 존재들은 우주 분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분기시키는 주체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과감한 주장이고 주류 물리학이 받아들이는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의식 있는 존재들이 관측을 통해 양자적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다면, 그리고 다세계 해석에서 관측이 우주를 분기시킨다면 의식 있는 존재들은 우주 역사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물리학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왜 아무것도 없는 대신 무언가가 있는가? 이것은 물리학의 질문이기도 하고 철학의 질문이기도 하며 신학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라이프니츠가 처음 제기한 이 질문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이 질문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접근들을 제시합니다. 스티픈 호킹과 레너드 미로디노프는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책에서 우주가 무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진공은 완전한 무가 아닙니다. 진공에서는 끊임없이 가상입자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실험으로 확인된 카시미르 효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는 이 진공의 양자요동이 우주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도 있습니다. 진공이 이미 물리법칙들을 내포하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무가 아닙니다. 진짜 무에서 무언가가 생겨나는 것은 여전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다중우주 이론들 중 일부는 이 질문에 대한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막스 테그마크의 수학적 우주 가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가설에서는 수학적으로 가능한 모든 구조가 실제합니다. 그렇다면 왜 무언가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들 뿐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문제를 수학의 문제로 환원합니다. 수학적 가능성이 존재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이것이 옳다면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수많은 수학적 구조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 우주의 물리법칙들은 수많은 가능한 수학적 구조들 중 이 우주의 구조를 기술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수학적 구조들은 다른 우주들을 기술합니다. 이 관점에서 물리법칙들이 왜 이런 형태인가라는 질문은 왜 이 수학적 구조가 다른 구조 대신 선택되었는가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답은 선택되지 않았다입니다. 모든 구조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중 하나에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심오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왜 수학적 가능성이 존재와 동일한가? 수학은 우리가 발명한 도구인가? 아니면 우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인가? 이것은 수학 철학의 가장 오래된 논쟁입니다. 플라톤주의는 수학적 개념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형식주의는 수학이 우리가 만든 형식 체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테그마크의 수학적 우주 가설은 강한 플라톤주의에 해당합니다. 이 논쟁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학의 효과성은 놀랍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순수하게 수학적 이유로 제안한 개념들이
나중에 실험에서 정확히 발견되는 경우가 반복해서 있었습니다. 예측하기 위해 제한된 것이 아니라 수학적 아름다움을 위해 제한된 것들이 현실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허수, 비유클리드, 기하학, 행렬, 이것들은 순수한 수학적 탐구에서 나왔지만 나중에 물리학의 핵심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수학과 현실 사이에 깊은 연결이 있는 것인가? 유진 위그너는 1960년에 수학의 비합리적 효용성이라는 유명한 논문을 썼습니다. 수학이 자연과학에서 놀랍도록 잘 작동하는 것은 신비로운 선물이며 그것을 이해하거나 당연시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신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수학이 잘 작동하는 이유는 우주 자체가 수학적 구조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태그마크가 주장하듯이.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매우 기이한 결론에 이릅니다. 현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는 무한히 많은 우주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물리 법칙들은 수많은 가능한 법칙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경험하는 현실은 관측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측의 행위가 우주를 분기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포스럽습니까? 혹은 경이로운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불확실성과 무한함을 어떻게 느끼는지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활한 우주 앞에서 자신이 작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자신이 이 광활한 우주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신을 우주의 가장 놀라운 현상으로 만든다고.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이라고. 138억 년 전 빅뱅에서 시작된 우주가 수소와 헬륨이 모여 별이 되고 별에서 탄소와 산소와 철이 만들어지고 별이 폭발하여 그 원소들이 우주에 퍼지고 그 원소들이 모여 행성이 되고 그 행성 위에서 수십억 년의 진화를 거쳐 의식 있는 존재가 탄생하여 자신이 어떻게 여기 있게 되었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면 이 과정은 우리 우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우주들에서 각자의 물리법칙을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의식이 탄생하고 우주를 탐구합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형태의 의식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우주를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의식이 전혀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주에서는 우주가 결코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 채 존재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인식된 우주와 인식되지 못한 우주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 블록 우주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인식되든 인식되지 않든 우주는 동등하게 실제합니다. 하지만 내부적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의식이 있는 우주는 자기 자신을 아는 우주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우주입니다. 우리 우주가 그런 우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축복입니다. 물론 의식의 존재가 꼭 축복만은 아닙니다. 의식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상실이 있습니다. 의식이 없다면 이 모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오랫동안 탐구해온 고통의 문제입니다. 존재 자체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것이 더 나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가? 이 질문은 물리학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하지만 물리학이 제시하는 현실 이해는 이 질문에 새로운 맥락을 제공합니다. 만약 모든 가능성이 어딘가에서 실제한다면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는 무엇인가? 만약 의식이 양자적이고 우주가 분기한다면 의식이 사라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불편한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이 질문들과 씨름해온 것이 바로 철학과 종교와 예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학도 이 씨름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가벼운 그러나 여전히 심오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중우주 이론이 예술과 문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다중우주 개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보르헤스의 단편 갈림길의 정원, 필립 딕의 많은 소설들, 최근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와 같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중우주의 개념이 인간의 경험과 정체성, 선택과 의미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를 탐구하는 예술적 서유입니다. 보르헤스의 갈림길의 정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편에서 거대한 미로는 모든 가능한 시간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우주를 상징합니다. 모든 선택이 이루어지고 모든 가능성이 현실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1941년에 쓰였지만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보다 16년 앞서 다중우주의 핵심 아이디어를 포착했습니다. 예술이 과학보다 먼저 진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다중우주의 개념이 단순히 현대 물리학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이 아이디어와 씨름해왔습니다. 힌두교의 인드라망, 불교의 화엄 세계관, 유대교 카발라의 세피로트 체계, 이것들 모두 어떤 의미에서 무한한 현실들의 그물망 같은 개념을 포함합니다.
인류의 깊은 직관 어딘가에 현실이 단일하지 않다는 감각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종교적, 철학적 개념들을 현대 물리학과 직접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서로 다른 방법론으로 도달한 서로 다른 결론들입니다. 하지만 그 결론들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은 흥미롭습니다. 인류가 독립적으로 여러 문화권에서 여러 방법론을 통해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방향에 무언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미래로 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발전들이 우리의 다중우주 이해를 바꿀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향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차세대 우주 망원경들이 있습니다. 2021년에 발사된 제임스 웨브 우주 망원경은 이미 놀라운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사될 남극 망원경이나 루빈 천문대 같은 시설들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훨씬 더 정밀하게 측정할 것입니다. 만약 우주들 사이에 충돌 흔적이 있다면 이 측정들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로 차세대 입자 가속기들이 있습니다. 선은 현재 LHC의 후계자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순환형 충돌기는 LHC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에서 초대층 입자나 여분 차원의 증거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끈이론과 다중우주 이론의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로 양자 컴퓨터의 발전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더 발전할수록 양자 시스템의 더 복잡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다세계 해석과 코펜하겐 해석의 차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할 새로운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중력파 검출기의 발전입니다. 현재 라이고, 버고, 가그라 등의 중력파 검출기들이 운영 중입니다. 미래에는 우주 공간에 설치되는 리사라는 중력파 검출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 검출기보다 훨씬 낮은 주파수의 중력파를 감지할 수 있어 초기 우주의 흔적이나 이국적인 현상들을 탐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섯째로 인공지능의 역할입니다. 물리학 연구에서 AI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방대한 관측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고 복잡한 이론들의 예측을 계산하고 새로운 수학적 구조를 탐구하는 데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중우주 이론의 검증에도 AI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기술적 발전들이 결합하여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다중우주에 관한 우리의 이해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다중우주의 존재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증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중우주 이론들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이론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어디를 가리키든 따라갑니다. 그 여정이 어디로 이어지든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끌어줄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한 구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 답을 모르는 거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주는 하나인가 여럿인가? 현실은 객관적인가 관측에 의존하는가? 의식은 물리적 과정의 결과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질문들에 쉬운 답은 없습니다. 어쩌면 어떤 답은 영원히 우리의 손에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자체가 가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 쉬운 답에 안주하지 않는 것,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경의를 찾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고귀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질문들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경이로운 일입니다. 수십억 년의 우주 역사, 수십억 년의 생명 역사, 수백만 년의 인류 역사를 거쳐 마침내 우주는 자기 자신에게 나는 왜 여기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의 일부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우주에서, 이 시간에 이 질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의 우주에서 여러분의 다른 버전은 이 질문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여러분이 이 질문들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우주를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주의 자기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 우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직 더 이야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발견들, 과학자들 사이의 가장 뜨거운 논쟁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계속해서 따라와 주십시오.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탐구할 영역은 정보이론과 물리학의 교차점입니다. 최근 몇십 년간 물리학자들은 정보가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 실제임을 점점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는 물리적이다라는 명제는 존 아치볼드 휠러에 의해 처음 강하게 주장되었습니다. 그는 비트에서 존재로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즉, 모든 물리적 실제는 근본적으로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면 우주는 거대한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물리 법칙들은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변환되는지를 기술하는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다중우주는 서로 다른 알고리즘들이 실행되는 서로 다른 정보 처리 시스템들의 집합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시뮬레이션 가설과 매우 가깝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에서도 우주는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시뮬레이션 가설에서는 그 처리가 외부의 어떤 컴퓨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고, 정보 우주론에서는 그 처리가 우주 자체의 내재적이라고 합니다. 블랙홀과 정보의 관계는 이 맥락에서 특히 흥미롭습니다. 스티픈 호킹이 발견한 호킹 복사는 블랙홀이 천천히 증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블랙홀이 증발하면 그 안에 있던 정보는 어떻게 되는가? 호킹은 처음에 정보가 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인 유니터리성과 충돌합니다. 유니터리성은 정보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졌고, 최근에 중요한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호킹 복사가 블랙홀 내부의 정보를 미묘한 방식으로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즉, 정보는 사라지지 않고 호킹 복사에 인코딩되어 블랙홀 밖으로 방출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수학적 방법 중 하나가 섬 공식이라는 최근의 발견입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블랙홀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력, 양자역학, 정보이론이 하나의 일관된 그림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시사입니다. 그리고 이 통합된 그림은 자연스럽게 홀로그램 원리와 연결됩니다. 블랙홀의 정보가 그 표면에 인코딩된다는 아이디어가 홀로그램 원리의 원형이었습니다. 우주 전체가 그 경계에 인코딩된 정보의 홀로그램이라는 아이디어로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수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근본이 정보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에너지도, 공간도, 시간도 근본적으로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정보라는 개념은 관측자를 필요로 합니다. 정보는 어떤 것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보를 기록하고 처리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의식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의식이 없다면 정보도 없고, 정보가 없다면 현실도 없다. 이것은 너무 관념론적으로 들립니까? 하지만 물리학이 점점 더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리적 현실의 근본이 의식이나 관측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소박한 실제로는 현대 물리학에 의해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유아론, 즉 나의 의식만이 실제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보지 않아도 세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관측과 무관하게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묘한 구분이지만 중요한 구분입니다. 이제 다시 다중우주로 돌아오겠습니다. 만약 현실의 근본이 정보라면 다중우주는 다양한 정보 처리 맥락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우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정보 처리 과정이 이 우주의 맥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우주들의 정보는 우리의 맥락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디코이런스의 정보이론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극히 미약하게나마 다른 맥락들의 정보가 우리 맥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영향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이것은 투기적 질문이지만 흥미롭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창의적 통찰의 순간들,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해결책들, 직관적인 깨달음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맥락 간 정보의 미약한 흘러들어옴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완전히 추측에 불과하지만 생각해 볼 만한 아이디어입니다. 창의성과 천재성에 대한 많은 설명들에서 창의적 통찰은 의식적 사고의 결과라기보다는 무의식적 과정에서 갑자기 솟아오르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순간, 뉴턴의 사과, 케쿨레의 꿈에서 나타난 벤젠의 구조, 이런 통찰들이 어디서 오는지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무의식적 뇌활동의 결과라는 설명이 가장 타당합니다. 하지만 양자적 의식 이론이 맞다면 이 무의식적 과정에서 양자 효과가 관여할 수 있고, 그 양자 효과는 이론적으로 다른 우주의 상태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과학적 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경험과 물리학 이론을 연결하는 사고 실험으로서 흥미롭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탐구에서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리학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의 삶의 관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불확실성의 수용입니다. 양자역학이 가르쳐주는 것은 불확실성이 세계의 근본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확실성을 원합니다. 명확한 답, 예측 가능한 미래,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근본 법칙이 불확실성을 내포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불확실성은 제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대신 가능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현재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다중우주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결정되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은 현재입니다. 물리학적으로도 현재 순간은 특별합니다. 관측이 일어나는 순간,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연결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양자월 김은 우주에서 아무것도 완전히 고립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의 연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같은 우주에서 같은 물리법칙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같은 원자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행성 위에서 살아갑니다. 이 근본적인 연결성을 인식하는 것은 공감과 연대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경이감의 보존입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어떤 사람들은 세계가 더 탈신화화된다고 느낍니다. 신비가 사라지고 기계적 설명만 남는다고. 하지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리학이 깊어질수록 현실은 더 경이롭고 신비로워집니다. 양자역학의 기이함, 상대성 이론의 시공간 휜, 다중우주의 광활함, 이것들은 단순한 기계적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의 풍요로움을 보여줍니다. 다섯째로, 겸손함입니다. 우주의 95%가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아주 작은 일부를 경험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이 알은 겸손함을 불러옵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 자신의 집단이 특별하다는 믿음, 자신의 문화가 유일하게 올바르다는 주장들이 얼마나 협소한 것인지를 우주적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5가지 지혜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체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03년 나사는 스피릿과 오퍼튜니티라는 2대의 탐사 로봇을 화성으로 보냈습니다. 이 로봇들은 원래 90일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퍼튜니티는 14년 이상 작동하며 화성 표면을 탐사했습니다. 2018년 6월 거대한 모래앗이 화성 전체를 뒤덮었고 태양광 패널로 작동하던 오퍼튜니티는 전력을 잃었습니다.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8개월 동안 오퍼튜니티에게 신호를 보내며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수백 번의 시도 끝에 마지막 신호를 보내기로 한 날, 오퍼튜니티에게 보낸 메시지는 내 배터리가 낮아서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라는 말로 요약되는 것이었습니다. 응답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오퍼튜니티는 기계였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봇의 마지막 메시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오퍼튜니티는 우리 인간의 경이로움과 탐구 정신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작은 기계가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행성에서 우리가 한 번도 발을 딛지 못한 곳에서 15년 가까이 우주를 탐사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전달한 메시지가 배터리가 낮고 날이 어두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탐구하는 것, 다중우주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 이것도 오퍼튜니티와 같습니다. 우리는 작고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배터리는 언젠가 낮아질 것입니다. 날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탐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우리를 통해 자기 자신을 탐구하기 때문입니다. 평행우주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지는 우리는 진짜입니다. 그 경의를 느끼는 우리는 진짜입니다. 그 탐구를 이어가는 우리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실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던 현실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 더 넓고 깊은 현실이 들어섭니다.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장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주가 무너뜨리는 것은 낡은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너머에 무한히 기다리고 있습니다.